그러면 여기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틀이 될 수가 있어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뭐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총선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흥행적 요소 그리고 상징적 요소에서는 다른 어떤 후보군보다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따져보면은 총선 결과에 따라서 예. 또는 공천 과정의 잡음에 따라서 본인이 상당한 정치적 내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한동훈 장관으로 만약에 이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안 나간다 하더라도 예. 국민의힘 당무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에 간다. 그러면 과연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중도층이 바라볼 때 국민의힘에 그만큼 기대감이 생길까? 어떤 구체적으로 뭐 비공개 의총이니까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고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을 이끌 수 있는 뭐 능력이나 실력을 갖춘 분, 그 기준에 대부분 공감해 주셨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들을 듣고 있습니다. 평가들을 듣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양하고요. 그리고 비공개니까 뭐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건 적합하지 않고요. 그러나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공개 의총이지만 무슨 얘기에 오갔는지 끊임없이 취재와 질문이 들어갔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의총 끝난 이후에 이런저런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맞네. 그 참신하고 뭐 지지도 높으니까 하자. 아직 검증이 안 됐다. 뭐 이런 거지. 뭐 미래와 또 무슨 뭘 위해서 뭐 또 한동훈 장관 같은 분을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상당수 있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 얘기가 좀 다수 의견이 아니 있습니다. 다수는 아니에요. 의원님들께서 한동훈 장관 얘기가 좀 많이 나왔다 하시던데. 네, 많이 나왔어요. 안에서 한동훈 장관 이름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안 해요? 많이 나오진 건 아니지. 뭐죠? 한동훈 장관 얘기 많이 나온 겁니까? 많이 안 나온 겁니까? 물론 이 많다라는 게 너무 주관적이라서 누구한테는 많이 들리고 누구한테는 요만큼 들리고 그럴 수 있지만 말이 너무 다르네요. 또 많은지 적은지 아무튼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의총 상황 목소리는 없지만 기자들 귀에는 들린 설명을 들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특정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지죠? 여기 보면 김성원 의원은 위기 뚫고 나갈 분은 한동훈뿐이다. 삼고 처리해야 된다. 그러자 김웅 의원은 아니 뭐 새 김주에 올리려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이거 일 납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또 약간 다른 의견. 다음 하나 더 보죠. 이런 말도 같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전 국민적 지지받을 유력한 인물 바로 한동훈 장관뿐이다. 그러자 이용호 의원은 정치 경험 없잖아요. 그런 사람 안 되는데요. 그리고 허사는 위험, 수습 안 돼. 뭐 이런 얘기. 찬반이 좀 맞섰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는 찬성이 많았는지 반대가 많았는지 요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여당 소속이신 패널 두 분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그 여당 쪽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는데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요즘에 바쁘시죠? 대변인 역할 그냥 다 맡으시냐고 지금 바쁘신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 가능성이나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됩니까?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방금 그 소개하신 의원분들의 의견에 다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관심도 많이 가기 때문에 예.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워서 당의 혁신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자 예.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한동훈 장관이 아직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장관과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색깔이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북한의 예를 들어서 김주혜 빗댄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의견들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총의를 모아서 어느 분으로 이 하나로 모으는 과정, 예. 그 과정이 이제 아직 더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의원총회는 안 들어가셨죠?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들으신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도 이제 보도 내용 이외에는 특별히 들은 건 없고 다만 지금 이거죠. 한동훈 장관 얘기가 많이 나왔느냐 이걸 봐야 돼요. 예. 한동훈 장관 찬성하는 게 많으냐 이게 아니라 논의를 100개를 했으면
상당히 가장 많은 부분을 한동훈 장관에 대한 찬반 얘기를 했다. 제일 많이 거론됐다 이름이.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이시니까 한동훈 장관이 괜찮을까요? 적합할까요? 이건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아니 물어보시면 답하겠습니다. 그럼 적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기 위해서는 현직 장관이고 후임이 아직 임명이 안 됐다. 즉 개각도 안 된 상태에서 예. 개각 명단이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뭐 개각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예. 그 개각 명단에 한동훈 장관이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논의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순서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너무 좀 빠른 거 아닌가 지금 저 얘기를 꺼내는 건 그렇죠. 그런 왜냐하면 뜻입니까? 현직 장관이 후임도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당에 차출되는 모습은 예. 자칫하면 국정을 좀 소홀히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희 교수님, 지금 사실은 네. 한동훈 장관 질문인데 지금 현직 장관이에요. 아직 후임자 그렇죠. 뭐 인선 대상인지 교체 대상인지도 아직은 100%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에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비대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급한 상황이죠. 빨리 꾸려서 이거 전열을 정비해야 되는 근데 상황입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하고 맞습니까? 조금 전에 좀 인터뷰 내용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흥행적 요소가 크긴 크구나. 이걸 우선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흥행적 요소와 그 상징적 요소가 적게 되면 이야기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러나 의총에서 상당한 격론이 오고 갔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찬반은 아니더라도 예. 많이 논의가 됐다라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의 어떤 상징성이나 영향성 이건 뭐 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정말로 비상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사람 예.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될 수가 있어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뭐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총선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흥행적 요소 그리고 상징적 요소에서는 다른 어떤 후보군보다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따져보면은 총선 결과에 따라서 예. 또는 공천 과정의 잡음에 따라서 본인이 상당한 정치적 내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이게 잘 이끌어 나가고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예. 이 장관에 대한 정치적 경력이 없다라는 그런 이 어떤 핸디캡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예. 정말 대선 후보의 잠룡으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일문으로 꼽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 예. 이게 잘못돼 버리면은 한동훈 장관의 상당한 내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떤 참신성과 영향성을 가지고 지금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당이 여러 가지 혼란 상황에 있으니까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정치적 경력을 가진 경륜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상 어떤 참신성과 그 상징성 그리고 대중적 영향성이 선거에 임박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적합한 그런 적합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살짝 찬성 쪽에 살짝 가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럼 제3자적 입장에서 김성환 평론가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줄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보수층을 좀 더 확실하게 결집하는 효과가 있겠죠. 장점은 보수층 결집. 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에 이제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또 예. 지지율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대선 지지율도 역시 최근에 좀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도 바로 그런 기대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반면에 한동훈 장관으로 만약에 이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안 나간다 하더라도 예. 국민의힘 당무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에 간다. 그러면 과연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중도층이 바라볼 때 국민의힘에 그만큼 기대감이 생길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에 일종의 이제 장수 역할을 했잖아요.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에서 제일 먼저 막 싸우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판판이 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온 그렇죠. 상황이에요 지금. 말로는 한동훈 못 이긴다 이런 예.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하고 따박따박 싸우는 모습을 예. 보였는데요. 근데 그럴 때도 저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좀 가마솥 같아야 되는데 너무 양은 냄비 같이 양은 냄비 같은 태도를 취한다고. 예. 나중에 언젠간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지금 딱 그 시기가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당연히 지지 않을 거고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지지층이 한동훈 장관 보면
윤석열 대통령 생각나서 난 찍기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그렇게 큰 득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당 혼란을 수습하는 데는 뭐 스타이기도 하고 예. 차기 뭐 대권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하는 의원들이 혹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면에서는 말 잘 들을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은 말 잘 들을 생각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평가가 좀 갈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오늘 의원총회 그리고 언론에서도 한동훈 장관만 물망에 오른 건 아니에요. 다른 3분 정도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죠.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원희룡 장관도 있고요. 김한길 현 국민통합위원장. 저기 보시면 각각의 장점, 당점이 좀 있거든요. 일단 보시면 인요한 전 위원장은 최근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여론의 지지가 좀 있어요. 여론의 어떤 호의적인 반응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도 확장성. 근데 정치 경험은 없고 혁신위 과정에서 좀 설화가 있었죠. 구설에 좀 오른 경험.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요. 정치 경험 많다. 그리고 최근에 본인 희생한다 발언 반복하잖아요. 근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현직 장관이에요. 지금. 아직 옷을 벗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하다고 지금 정치권엔 파다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다른 면에서는 역시 또 윤실 논란을 불러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잘 융화가 될까. 이것도 약간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죠. 자, 그럼요. 여기 보면 김한길 위원장, 인요한 전 위원장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한길 위원장님께서 하도 회의도 많이 하고 독촉을 하고 해서 아마 일개 위원들 대부분이 연임을 안 하시고 이제 다 관두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위원회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위원회가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우리 김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박수 한번.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른 인사들을 보니까 이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 뭐 뻔한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정치권이 완전히 헛다리 짚으면서 지금 다른 사람 얘기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박원석 전 의원님 좀 나와 계신데요. 김한길 위원장과 인요한 전 위원장 각각 딱 일목요연하게 장단점 좀 분석해 주세요.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장단점. 일단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정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상대 진영의 당대표를 지내셨고 또 선거에 각별한 어떤 이제 전략 기획 능력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당도 많이 만드셨죠, 이분은. 때문에 이제 안정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라면 당내 저항이 클 겁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의석 구성상 영남 의원들이 다수잖아요. 영남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의힘의 정체성하고 안 맞는 분이다. 이런 얘기가 당장에 나올 거고 더 깊은 속내는 이제 본인들의 이제 공천 가능성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내에 이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저분이 이제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보수 정당의 특성이나 이런 거를 김한길 위원장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실까. 대통령한테 개인적으로 정무적 조언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당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직 검증이 덜 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확실히 경륜과 확장성만은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요한 위원장은 일종의 파격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해보신 거잖아요. 지난번에 혁신위원장은 정치를 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했어도 굉장히 짧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파격 컨셉이고 일종의 이제 어떤 참신함 이런 거를 내세워서 뭔가 이제 새로움을 만들어보자 이런 건데 이제 그에 반해서 안정감은 떨어지죠. 게다가 말씀이 굉장히 많은 분이더라고요. 지난번에 혁신위원장 하실 때 보니까. 근데 말이 많으면 말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 경험이 짧은 분일수록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도 구설이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이준석 대표를 두고 뭐 도덕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뭐 아버지 거론하고
이제 그런 게 만약 선거 중에 한 번만이라도 터져 나오면 그걸로 선거가 끝날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뭐 노인 폄하 발언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고 마찬가지로 당내 여론이 흔쾌할까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혁신위원장 정도를 맡아서 뭔가에게 좀 혁신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호감을 주는 건 좋은데 이건 당대표잖아요. 그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좀 검증이 안 된 분이 아닌가 싶어요. 인요한 전 위원장은 지금 말씀이 많다는데 제가 인터뷰도 좀 해봤는데 다변인 건 맞습니다. 다변.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아주. 그런 거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자, 아까 3명의 물망, 3명의 인물 물망에 오른다는데 그 사진 좀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여기 보면 가운데 계신 분 얘기가 좀 빠졌죠.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과 마찬가지로 아직 현직 장관이에요. 아직까지는 지금. 그리고 장단점도 저렇게 적혀 있는데 원희룡 장관은 다른 분들과 달리 본인이 굉장히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하고 싶어 하는 대상에는 비대위원장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저를 희생하는 역할까지 포함해가지고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임해 나갈 거고요. 저는 뭐 주어지는 역할이 뭐 특정한 무엇을 떠나서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반성과 변화에 저 자신부터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유석 대변인? 네. 원희룡 장관은 확실히 비대위원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걸로 들립니까 지금?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제안형은 받아들이실 걸로 보여요. 지금 보니까 다른 분들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아이 이런 얘기를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장관인데 왜 이런 걸 질문하십니까? 이런 반응인데 각오돼 있습니다. 어떤 거든 할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 개각 명단에 포함돼서 후임자가 곧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에 돌아오는 게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긴다고 하면 당연히 기꺼이 맡을 각오가 돼 있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는 게 맞겠죠. 말씀하신 이 4분 중에 이제 3분 얘기했고요. 원희룡 장관의 경우가 만약에 이 4분만 후보가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기에 가장 그 결격 사유가 적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황이 가장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괜찮고 결격 사유도 적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2000년부터 정치를 하셨으니까 20년이 넘었고 국회의원 3번, 제주도지사 2번, 그리고 대선 경선에도 출마하신 적이 2번 이상 있고요. 장관도 하셨기 때문에 당대표 역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금 이 상황에서 수행하기에는 능력면에서 뭐 꼬집을 게 없을 겁니다. 다만 현직 장관 신분에서 있었던 일들, 민주당과의 어떤 대척점에서 좀 싸웠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대장동 일타 강사. 네, 그건 뭐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장관 본인이 직접 나섰던 뭐 양평 고속도로 건이라든지 직을 건다 발언 그거군요. 그렇죠. 그건. 비대위원장으로서 처음에 딱 출발할 때 민주당에서 그걸 또 걸고 넘어갈 때 정치적 부담이 비대위원장으로 출발할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직도 현직 장관이라는 거 아직 안 끝났다. 그 인사청문회가 안 끝나서 후임이 임명이 안 된 상황에서 완전히 그 직을 벗지 못한 상태라는 거는 좀 고려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이 4분 중에는 가장 결격 사유가 적은 분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조건으로 따진다면 가장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어제 결정이 됐고 오늘 의원들이 논의를 했고 또 주말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오가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 주쯤 결정이 될까요? 아니면 시간이 더 걸릴까요? 비대위 급하다고 지금 얘기해서 속도 낸다고 했는데 언제쯤 결정이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한 지점인데 자 그러면은 비상대책위원회 사실은요 현 정부 들어서 3번째 비대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보수정당에서는 과거서부터 한 10번 가까이 10번 정도 되는 비상대책위가 있었는데 자 그중에서 성공한 비대위가 몇 번이나 될까? 오늘 많은 분들이 손가락 꼽으면서 따져보시더군요. 자 그럼요. 과거에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성공한 비대위로 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거 영상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에게 그 비대위원장을 맡기신 이유도 이러한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당을 새롭게 쇄신하라는 이런 책임과 의무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드시 제 창당을 뛰어넘는 그런 쇄신을 이루어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진심 어린 성찰을 마냥 기대할 수는 없는 한편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여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 참여와 반성이 오늘의 호남의 오랜 슬픔과 좌절을 쉬 만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광주 시민 앞에 부디 이렇게 용사를 구합니다. 부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뭐 한 10번 정도 비대위가 있지만요.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비대위는 숫자로 몇 개 안 된다고 지금 평가를 받거든요. 그중에 그래도 성공에 근접한 비대위들, 평가받고 있는 비대위들 영상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이상희 교수님. 네. 그러니까 성공한 비대위, 완벽하게 성공했다라는 건 사실 2010년 박근혜 비대위는 누가 봐도 그건 성공한 비대위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020년 김종인 비대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받는 상황인데 비대위 성공의 조건 뭡니까?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형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게 비대위라는 특성입니다. 이게 좀 비상한 상황이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또는 고르게 이렇게 어떤 것들을 헤쳐나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비대위.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누이 좋고 사촌 좋고 매부 좋고 다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게 비대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로섬에 가까운 파장이 있어야 비대위는 성공한다. 그럼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보게 돼 있다 이 뜻입니까? 네, 앵커에서 지적했다시피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했던 이유 자체가 저는 뭐 사실상 거기에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피해를 받던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친위 세력들이 공천 학살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친박과 친위 이 갈등 상황이 굉장히 더 심화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시대적 환경이 요구하는 바대로 그대로 부응을 한다. 그것이 결국 어느 정도 고르게 평등하게 원활하게 아우르면서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비대위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번 어떤 비대위도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의미는 곧 주류 교체 이런 쪽을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까? 주류 교체는 이미 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뭐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어떤 정치력과 경륜을 통해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좀 형평성에 맞게끔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작동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지금 당내에서 일고 있는 지지도의 저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많이 흔들리는 모습과 그 흔들리는 과정에서 이것을 파괴시키는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투영시키는 부분들이 비대위원장이 운명적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책임과 권한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박원석 의원님 갑자기 손을 드셨어요.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제가 말씀하세요. 저는 결국 2012년도 박근혜 비대위의 성공의 배경은 당시의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정치적 공간을 준 거예요. 당내의 가장 그 강력한 경쟁자였고 미래 권력이 어떻게 보면 정적이죠. 그 정적한테 당의 운명을 맡긴 겁니다.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변화를 꾀한 게 저는 성공의 비결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성공하려면 결국에 대통령이 손을 떼야 돼요. 그리고 당의 그 정도의 자율성을 쥐고 당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여러 가지 난맥상, 특히 이제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벌써 3번째 비대위지 않습니까? 그거를 당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대통령이 열어주고 그걸 수용해야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김기현 대표가 뭐 당대표가 된 배경도 그렇지만 물러나는 배경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전히 이게 수직적 당정 관계 수준을 넘어서서 당정이 일체화되는 뭐 이런 방향으로 이 비대위가 작용한다. 혹은 뭐 그런 비대위가 들어선다. 그러면 그런 비대위는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누적돼 있는 국정의 난맥상을 단칼에 해결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방향 전환을 하고 대통령에게도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돼야 되고 공천이나 이런 데서도 일절 용산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냐. 그런 면에서는 성공의 조건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유수환 평론가는 아까도 제3자 시각으로서 비대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야 성공하더라. 뭘 좀 보셨습니까, 과거에? 일단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망이 있어야 된다는 그 정도까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비대위 성공한 게 박근혜 비대위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거든요. 예. 야당이 뭐 아까 이제 김종인 비대위 얘기를 하셨지만 그땐 야당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그건 성공을 뭐 여당이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대선을 바로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일종의 정치적 정적이라고 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비대위원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예. 현 정권에 또 집권 여당에 실망했던 국민들한테 다시 희망을 넣어줬다. 그런 면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고 예. 또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차기 대권 주자가 될 거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마디 하면 당내에서 찍소리 못하고 그냥 바로 모든 게 결정이 끝나버리는 정도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얘기, 구간 얘기 안 나오고 그냥 합시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분위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이 돼서 예. 결국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야당 비대위가 성공하는 거는 뭐 민주당에도 해당이 되지만 예. 일정하게 기존의 정치권에 항상 정치 불신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한 국민들한테 이 정도쯤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바꾸면은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을 줄 정도의 사람이 된다. 예. 와야 된다. 그래서 늘 찾다 김종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3번 했나요? 비대위를?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급할 때마다 한 번씩 나와서 짠 등장해서 판을 쫙 정리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현실 정치에 잘 안 들어가잖아요. 뒤에 물러나 있다가 예. 탁 하고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소리 하면은 그냥 툭 하고 잘라버리고 예.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그 정도쯤 돼야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는 제가 볼 때 그 정도 인물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으로 되겠습니까? 예. 현직 장관이기도 하고 다른 인사들도 그 정도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를 갖춘 것 같지는 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손을 대더라도 문제, 손을 떼더라도 문제 이런 상황이 지금 봉착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비대위원장 얘기가 지금 또 나왔습니다. 이게 가끔씩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 누가 하죠? 이 얘기를. 벌써 이제 3번째 비대위니까 이런 질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